자연과 함께하는 삶, 가로 열고, 자연 친화. 고전 시가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 사대부는 도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삼아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즐겼다. 근데 사대부가 보통 자연 친화를 선택할 때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첫 번째는 그지가 돼가지고 산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두 번째는 진짜 현실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도피하러 가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다니다가 자연에 왔더니 너무 좋던데요? 이지랄하는 상황.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몇몇 사대부는 당시 정치 상황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어디로? 자연으로 돌아가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갔다. 이때 자연은 혼란한 세상과 대조되는 공간. 혼란한 세상의 밑줄. 이 혼란한 세상을 고전 소설의 고전 시가에서는 주로 속세라고 적어주세요. 세속, 속세, 세간, 시비 이렇게 네 속세, 세속, 세간, 시비. 여기서의 시비는 옳고 그름을 의미합니다. 시비 트냐? 할 때 그 시비예요. 알겠죠? 선생님, 예? 자연으로 돌아오면 원시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 정글에 아니 봐봐 여기 자연이 우리 문장을 봐봐. 혼란한 세상과 대조된대. 네. 그러면 혼란한 세상을 포인트로 반대되는 거예요라고 했으니까 원시인이야? 그 자연이요 정글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가 여기서 살다가 공부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그래서 씨야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돈도 다 필요 없다 하고 저 산에 가가지고 오두막 짓고 사는 거야. 알겠지? 원시인처럼 웃기기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강호가도와 강호한정이죠. 강과 호수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강호가도, 강호한정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선비들이나 시인들이 현실 도피의 체크. 자연을 벗삼아의 체크. 일으킨 시가의 한 경향으로 주로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긍정하거나 소박한 삶의 밑줄, 자연을 매개로 자기 수양을 다짐하는 내용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소박하다는 단어가 나오려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박한 삶이 나오면 양반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반은 초가집에 살까요? 기와집에 살까요? 기와집. 그치? 근데 소박한 삶을 사는 친구들은 초가집에서 살아요. 양반은 고기를 많이 먹을까요? 나물을 많이 먹을까요? 나무 먹어요? 나무를 왜 먹어요? 나무 말고 나물 씨발. 나무 먹는 게 어딨어? 나무 먹는 사람 봤어? 나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양반은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나물을 먹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송세 10년을 경영했다. 경영이란 표현 어디서 들어봤어요? 회사를 경영했다.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서의 경영도 그 경영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경영했단 말은 10년을 설계했다, 노력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경영은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하여 초려 삼간. 초려는 초가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간의 동그라미. 여기에서 간은
현대어로 칸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칸이요? 네. 그러면 초가집인데 몇 칸짜리? 3칸짜리. 그래서 이름이 있으니까 양반인데 양반이 기와집을 만든 게 아니라 3칸짜리 집을 만들었다. 초가집을. 이해됐나요? 그래서 소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키? 나 한 칸 자르고 달 한 칸 자르고 청풍 한 칸 자르고 그러면 여기서의 나는 누구죠? 화자죠. 송순이 지가 한 칸 먹었고요. 달한테 한 칸을 줬어요. 청풍도 한 칸을 줬어요. 청풍은 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 지금 뭐하고 있냐? 개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3칸짜리 집 지어놓고 한 칸은 제가 살고요. 한 칸은 달한테 줬고요. 한 칸은 바람한테 줬어요. 라고 하네.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달과 바람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하는 게 정상인가? 비정상이지. 그러면 달과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해 준 거죠. 같이 집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의인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인화라고 적어볼까요? 의인화. 자, 근데 우리가 내가 자연이랑 함께 어울려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물화일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물화일체라는 단어는요, 물이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가 나 아자입니다. 적군, 아군 들어봤죠? 그래서 적군과 아군 할 때 아자가 나 아자예요. 그래서 자연물과 나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동일시 여긴다라고 봐서 물화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강과 산은 드릴 데가 없대. 왜? 지금 풀방이거든. 3칸인데 나 한 칸 했고 달 한 칸 줬고 바람 한 칸 줬으니까 방이 꽉 찼잖아. 그니까 뭐야? 나머지 강과 산은 둘러두고 보겠다. 뭐처럼? 병풍처럼. 강산이 뭐예요? 강과 산이요? 병풍이 뭔지 아나요? 바람 먹는 거 그 약간 피규어 이상한 피규어요. 전시해 보는 거예요. 피곤 전시해 보는 거 아니에요? 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티션 들어봤어요? 네. 가림막 같은 거죠. 가림막. 그래서 강사는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상황이 뭔 상황이냐면 집을 이렇게 지었어. 3칸이래. 그래서 여긴 내가 살고 여긴 달이 살고 여긴 바람이 살아요. 근데 강과 산은 돌 데가 없으니까 강은 집 뒤에 이렇게 둘러두고 산은 저렇게 두고 강은 이렇게 놓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화자는 어디서 살고 싶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그림의 구조를 잘 기억해. 뒤에 산이 있고 가운데 집이 있고 집 앞에 강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자연 친화야. 이해됐나요? 이거는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너네 풍수지리 들어봤어요? 그 땅에 대한 기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풍수지리설인데 배산임수라고 들어봤나요? 이 배산임수 할 때 배자는 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 그래서 집 뒤에 집의 등편에 산을 놓고 물 가까이에 산다. 이게 바로 명당의 조건이었어요. 이해됐나? 그래서 이 배산임수의 지형의 그림이 나오면 다 자연 친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러두고 보리라의 체크. 뭐뭐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의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는 뭐 하겠다? 자연이랑 함께 소박하게 잘 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아래 보겠습니다. 강호가도 강호한정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 안빈낙도 빈이 빈곤한 새끼 할 때
가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낙도,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안분지족, 분해 체크, 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면서 행복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족한다의 족자입니다. 유유자적은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물화일체는 자연과 어울려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래 보겠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 정치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했다. 거기 현실 정치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 그러면 결국은 뭐냐? 대부의 정체성과 현실 정치에는 대부라고 적어주시고요. 자연 사이에서 자연에다가 사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대부와 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래서 뭐였다?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의 갈등이다. 아까 사대부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사는 자연에서 자기 수양하는 선비, 그래서 오로지 학문만 수양하는 친구라고 설명을 했고요. 대부는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벼슬아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볼까요? 맹사성, 강호의 범위는이 강호, 강과 호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와, 씨가 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체크, 계절적 배경은 언제다? 봄이다. 그래서 봄이 왔어. 그래서 나는 너무 신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탁료 개변입니다. 탁료에 자르고 개변. 탁료, 탁은 흐릴 탁이고요. 흐리다. 그래서 너네가 막 물이 탁해요 라고 하는 거죠. 회색물 막 섞여 있으면. 료는 음료수 할 때 료자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흐린 음료수, 뭐 밀키스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개변, 개는 시냇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변은 너네가 평행사변형 할 때 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시냇물 주변에서 술 먹고 있어요. 금린어. 금린이라는 것은 금이 비단에 대한 이야기. 린이 혹시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영린 들어봤어? 들어봤지. 원래 영린이 무슨 뜻이죠? 몰라요. 린이 비늘 린자입니다. 그래서 영린은 용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비늘이면 물고기 비늘 봐봐. 비늘이면 어때? 비늘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막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용의 영린이라고 하면 하나의 비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금민어는 비단과 같은 비늘을 지녔다라고 해서 원래는 비단잉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싱싱한 물고기라고 해놨죠. 그래서 술 먹고 물고기를 안주 삼아 처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천생은 뭐 처먹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통수 봐 저거. 공부해 임마. 아, 힘들어요. 이 몸이 한가하온도 왜 한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술 먹고 고기 먹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된다요? 역고는 이샷다의 밑줄 별표. 뭐요? 뭐요? 역군을 이셨다요? 네, 거기 별표. 이 역이 또 역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군, 임금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사와 대부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왜냐? 앞에서는 자연 속에서 술 먹고 물고기 먹고 놀고 있었죠. 이거는 사의 자세.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자연에서 놀긴 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떠올라요. 이것 또한 임금의 은혜예요 라고 했으니까 뒷부분은 대부의 자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불만 있어? 아니요. 불만 없는데 이렇게 너무 평소보다 평소만큼 천천히 설명하니까 그래.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현실과 백성들의 삶. 이 부정적인 현실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요. 가로 열고 조선 후기.
이런 주제가 나오려면 보통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채야, 조선 후기는 언제가 기점이지? 임진왜란인데요, 얘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다. 그래서 양반 사대부와 일반 백성의 역할과 의무가 달랐는데 사대부는 학문 수양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백성은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금은요 양반은 내지 않습니다. 누가 내요? 평민들만 내요. 백성들만. 왜요? 신분제 사회라서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에는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권력자들이 제 힘을 내세워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을 때에는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탐관오리는 들어봤죠? 네. 그래서 탐관오리는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뺏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뜻한다. 사회가 혼란했던 고려 말이나 조선 후기에 쓰인 시가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가가 많이 등장한다. 정약용 보겠습니다. 98. 정약용은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문학 지문에서도 배우겠지만 실학은 이용 후생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교가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그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이상주의적 실현 이런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실학은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양반이. 보겠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제비가 처음돼. 말하는 뜻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집 없는 서러움의 체크. 이게 당대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이 많은데 그럼 제비한테 말하고 있지? 누가? 화자가. 구멍이 많단 말은 무슨 말? 거기서 살아 임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그것에 깃들지 않니? 깃들다의 체크. 깃들다가 바로 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비가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괴롭히고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이 와서 살 곳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약용이 여기저기 집이 빈집이 많은데 왜 거기서 안 살아? 라고 물어봤던 거고요. 제비가 답을 했던 거죠. 아니 그 동네 가면 황새 새끼가 괴롭히고요. 이 동네 오면 뱀이 와서 또 괴롭혀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황새와 뱀은 제비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비는 백성, 황새와 뱀은 탐관오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음 거 볼까요? 탐관오리요? 뭐요? 탐관오리요? 뭐가요? 황새랑 뱀이요. 네, 거기 아래 써졌잖아요. 탐관오리가 뭐예요? 너 진짜 맞고 싶냐? 오리라고 생각해. 안 봤냐? 아니요. 내가 설명할 때 뭐 했어? 그 탐관오리 그 탐관오리 설명할 때 뭐 했어? 양반 아니에요? 위에 안 봐? 뭐예요?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읽어 다시. 소리내. 탐관오리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서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안 좋은 사람. 왜 퉁쳐? 똑바로 안 읽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뜻한다. 다음. 뒤에 안 읽어? 사회가 혼란했던 고려 말이나 조선 후기에 쓰인 시가에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가가 많이 등장한다. 너 다음 주에 탐관오리 물어본다. 기억났어. 이번 주에 저번 주에 했던 거 자본 중에서 단어 물어본다 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단체로 치매 걸렸냐? 여성들의 고통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남녀 취미가 유행이에요. 조선시대 특히 인병양란 이후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화됐다. 가부장제 강화의 밑줄. 여기서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래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남자들이 거의 다 되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남자들의 힘이 약해져야 정상이야. 근데 강화되었다고 표현했지. 왜 강화가 됐을까? 더 잘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애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전쟁하면 뭐야? 폭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와서도 폭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집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어디 여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해됐죠?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여성들이 많았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남편을 떠받들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시집살이의 어려움도 감내해야 했다. 또 정절의 체크. 이 정절이란 단어는 아까 말했던 지조절개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지조절개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 신하가 가져야 하는 지조절개였죠. 정절은 여자가 남자에게 가져야 하는 지조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람 피면 안 된다. 남편이 되져도 다른 남자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더라도 다시 결혼하기 어려웠다. 요즘은 이런 거 요청하면 어때요? 미친놈이에요. 그런 놈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시련과 고달픔, 규방가사, 규방의 체크, 규방의 규의 동그라미. 이 규자가요, 안방 규자입니다. 안방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안방 규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싹 다 여성들이 쓴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안방에는 원래 아녀자만 기거하는 곳이에요. 사는 곳입니다. 보겠습니다. 허난설원의 교원가. 허난설원은요,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거든요. 홍길동전 들어봤죠? 그래서 허균의 누이입니다. 누이니까 여성 작가란 이야기예요. 왜? 누구의 누이라고요? 허균. 홍길동전 작가의 누이예요. 그래서 규원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가 안방규라고 했죠. 그래서 안방에서 원망하는 가,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늙어야 서러운 말씀 하다니 목이 맨다. 와,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니까 존나 목이 맨대. 그만큼 뭐예요? 한이 많다는 거죠. 부생 모육.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고 신고하야 어렵게. 신고, 신이 매울 신의 고가 쓸 고자입니다. 그래서 니네 몸 길러낼 때 공우배필, 공우라는 거는 벼슬아치의 최고봉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벼슬의 최고봉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어진 사람을 바랬더니 삼생의 워너비오, 삼생의 체크, 삼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생, 차생, 후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네 전생은 들어봤지? 전생에 뭐였냐? 너랑 나랑 철천지 원수였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워너비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의 체크. 월하는 월하노인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언제 설명한 것 같아요. 월하노인이라고 적어주세요. 너네 드라마나 만화책 같은 거, 웹툰 같은 거 보면은 붉은 실로 이어진 인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뭐랑 뭘 보면 어? 뭐랑 뭘 보면 나온다고요?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붉은 실로 이어진 인연이라는 표현 본 적 있어요? 그게 다 월하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적 존재입니다. 이 월하노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민호도 어딘가에 짝이 있을 거고 은채도 어딘가에 짝이 있을 거고 니네 다 어딘가에 짝이 있을 거 아니야? 없을 수 있어? 그러면 월하노인이 끈을 안 묶어준 거야. 너가 아닌 거 아니야? 너 아닌 거 아니야? 월하노인이 깜빡한 거지. 아이고. 사람아 너 되게 특별한 사람이네. 이미 끈을 안 묶어줬어. 너가 끈 안 묶어도
없겠지. 알겠죠? 그래서 원화노인의 연분으로 장한 유협의 경박자의 체크. 경박하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가볍다, 무게감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공호배필 훌륭한 남자를 훌륭한 그 집안 사람을 원하고 그것도 아니었으면 어진 사람을 원했는데 경박한 놈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경박자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래서 지금 남편 뒷담 까는 거예요. 내 남편은 군자도 아니고 벼슬이 높은 것도 아니고 경박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 시집갈 때 용심, 마음 씀씀이가 살얼음을 디디는 듯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집살이가 편했대 어려웠대? 어려웠대. 3, 4, 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다는 말이고 야유원의 체크. 야유원은 원이라는 건 여기서는 기생집입니다. 술집이에요. 술집에 새 여자가 들어왔단 말인가? 그러니까 뭐야? 남편 들어와? 집에 안 들어와? 집에 안 들어와. 뭐 하느라? 술집에서 술 먹고 노느라. 꽃 피고 날 저물 때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니까 봄에 대한 이야기 봄이라고 적고 날이 저물었다고 했으니까 밤에 대한 이야기. 봄밤에 제 정처 없이 머무는 곳 없이 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백막은 편으로 어디 머무는가 새끼 돈 펑펑 쓰고 놀고 집에 안 들어오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충 이해됐죠? 네. 그 허균이 나쁜 거예요? 뭔 개소리예요 지금? 잠깐만요. 무기가 뭔지 몰라요? 아니요. 우리가 여동생 아니에요. 허균이 왜 나왔어요? 남편이 안 들어왔다니까? 네. 됐죠? 다음 103쪽 사랑과 이별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사랑과 이별은 고전 시가에서 꾸준히 다루어진 주제이다. 이별은 고대가요의 황조와 고려가요의 가실이 서경별곡을 비롯해 기녀들의 시조와 평민들의 사설시조 등에서 나타난다. 기녀들의 시조에 나타난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유교적 관념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말했죠. 양반은 사랑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아요. 양반이 사랑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시기에 나타난 사랑과 이별을 다룬 시조는 주로 기녀들의 작품이다. 기녀들이 창작한 시조는 한문을 주로 사용한 사대부 시조와 달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순우리말이 많이 쓰였다는 이야기예요. 개랑 보겠습니다. 기생이에요. 이화의 체크. 여기서의 이화는 이화여대 할 때 이자입니다. 이화입니다. 그래서 백꽃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꽃이라고 적어주세요. 배는 언제 먹어요? 여름에 먹어요. 그럼 꽃은 언제 펴요? 봄에 펴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봄이 되는 거죠. 근데 이화는 백꽃 본 적 있나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흰 백꽃이 비처럼 우니까 비예요. 비처럼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러면 언제 이별했대? 봄에 이별했대. 봄에 이별이라고 적어주세요. 추풍낙엽의 추의 동그라미, 가을에 대한 이야기. 이화호가 언제라 그랬죠? 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 떨어지는 낙엽에 저도, 여기서의 저는 누구예요? 이별한 님에 대한 이야기죠. 날 생각는가? 날 생각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볼 때 상징적인 시어들에서 뽑아내야 하는 감정선들이 있어요. 봄 하면 뭐지? 연애의 시작, 설렘, 원래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요. 가을 하면 뭐예요?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을에 나도 생각할까?
천리에 외로운 꽃만 오락가락 하놈에 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다. 이미 보고 싶어요. 근데 이미 나를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거죠. 이해됐나요? 평민들의 사설 시절에 나타나는 기다리는 마음. 평민들이 창작한 사설 시조 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이러한 사설 시조에는 행동이나 상황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분위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설 시조, 평민들이 쓴 시조에는 대부분이 해학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학에다가 비판까지 있다라고 하면 풍자라고 보시면 돼요. 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볼게요. 님이 온다 하거늘 이미 온다고 했대.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먹었대. 왜? 임을 기다리려고. 중문을 나서 대문 나가의 체크. 뭐하고 있어요? 장소의 이동이 있죠. 장소의 이동이라고 써주세요.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라는 건 손으로 가액 가액의 체크. 액이 원래는 이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마에 더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수로서 가액했다는 말은 너네 멀리 있는 거 볼 때 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지? 이마에 손 댔지? 그래서 이수로서 가액했단 말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니네 거 하세요.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봤어. 그럼 뭐 하는 거죠? 임을 기다리는 거죠. 거머잇들 서있건을 거머잇들 체크. 뭔가가 거머잇들 서 있었대. 그래서 저게 임의로구나. 그래서 저게 날 기다리게 만든 임이구나 하고 설렘에 버선버섯. 버선이 뭔지 아냐? 양말이다. 양말버섯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신발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어때요? 언어유희 말장난에 대한 이야기죠? 말장난이지? 그래서 이런 게 해악입니다. 진대 마른데. 진대 마른데는 이렇게 땅이 잘 말라있는 데나 혹은 물이 있는 곳 가리지 않고 월왕충창은 우당탕탕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당탕탕이라고 적으세요.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옛말 보고 싶었어요 하려 하고 곁눈질 옆눈으로 살짝 보니 이거 욕 아니에요. 상년. 여기서의 상년은 작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7월에 사흔날에 갈가벗긴 주추리 3대의 체크. 그러면 거머잇들 서있던 게 뭐였다? 주추리 3대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뜰이던 날 속였다. 속여리라의 밑줄. 속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인 줄 알았는데 임이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처라 마침 밤일세 망정.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던들 남을 우일 뻔 웃길 뻔 하게라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미 온다고 해서 신나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 거머잇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임인가? 하고 우당탕탕 오두 방정을 떨고 집에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뭐였다? 작년에 심었던 벗겨놓았던 주추리 3대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밤이어서 내가 다행히 남들이 안 봐서 다행이었지 낮이었으면 남들이 날 보고 비웃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거죠. 이해됐나요? 숙제는 104쪽 105쪽 저 떼줬어요. 까지입니다. 갖고 있어.